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하는 의사고요.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학위를 할 때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갔거든요. 의학 박사를 하지 않고 인문사회학 박사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공부들을 또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라던 곳은 사실 이 상박한 아파트 도시가 아니죠. 예전에는 마을이 있었고 골목이 있었고 집집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당도 없고요. 골목도 거의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마을도 없어요. 아파트 살면 사실 옆집 사람이 누가 들고 나갔는지. 예전에는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고 옮기고, 그래서 한 마을에 같은 동네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죽음, 삶의 완성이 되려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죽게 될까? 두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좋은 죽음이 뭔가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좋은 죽음을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하는 곳에서 잠들듯이. 새끼는 그 원하는 곳이라는 게 자기 집이겠죠, 집. 두 번째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두려움 없는 평온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가족들이 나를 둘러싼 채 외롭지 않게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대부분 존경하지 않아요.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았어요. 마을에 잔치와 행사가 있으면 항상 어르신들에게 상전을 내어드렸고요. 어르신들의 식사와 어르신들의 모든 것들을 챙겨드린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 않죠. 여섯 번째는 아쉬움 없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일곱 번째는 내가 믿는 종교 안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즉 나는 병원에 가면은 연명으로 받지 않겠다. 어떤 걸 하겠다 하지 않겠다. 내가 세워놓은 내 유언이 지켜져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소대로 살다가. 지금처럼 평소대로 살다가.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고스톱 치다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잘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2004년하고 2020년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6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어요. 2004년은요,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죽는 사람과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반반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병원으로 모셔야지. 부모님들은 나는 집에서 죽겠지. 생각이 이렇게 반반 갈릴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일단은 아프지 않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수명 다 누려야 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집은 요절하는 집안이 아니야. 우리 집은 무병장수하는 집안이야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명을 다 누려야 돼.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자녀가 나보다 일찍. 자식이 내 죽음을 지켜야지 내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안 돼. 그리고 또 자식들이 내 임종을 지켜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모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유산도 다 분배하고 자식들한테 다 유언 남기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그냥 새 옷 입고 잠자듯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 근데 이게 16년이 지났어요. 불과 16년, 2020년이 됐어요. 이 16년 동안 이제 한국 사람 중에 4명 중에 3명은 병원에서 죽어요. 1명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어요. 이제 거의 다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생명을 다 누리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4명을 다 누리겠다는 건 병원에 가서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받다 죽는 거예요. 아유 싫어. 끝없이 살려버려요. 인공영양 콧줄 넣어서 밥 주고 손발 묶고 영양제 주사로 들어가고 하면서 사람을 끝없이 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을 다해서 죽는다는 거, 어느 순간부터 오래 산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태. 특히 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옛날에는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지켜야지, 너희들이 나중에까지 나를 돌봐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일하고 있는 직장 다니는 자식들 불러다가 나 좀 돌봐, 나 병원 좀 데려다줘, 병원에서 간병해줘,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또 한 가지는 소중한 사람. 옛날에는 소중한 사람 그러면 아유 당연히 우리 자식들이지. 이제 달라졌어요. 자식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 나랑 같이 여기 와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나랑 같이 등산 다녔던 우리 친구들, 나랑 같이 낚시 다녔던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자식보다 낫지 자식이 꼭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상황들 다 정리하는 것. 너무 단촐해졌죠? 불과 16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16년 만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바라는 좋은 죽음은 뭐냐 하면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하고 그런 사람한테 부담 남기지 않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후회 없어야 돼요.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이 시기 기억하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저는 잘 기억 못해요. 전 75년생이어서 이제 세상을 5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건 기억 못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오로지 삶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굶지 않는 거. 굶지 않는 거. 딴 거 없어요. 굶지 않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한 가지. 어떻게든 나라를 잘 살아보게 만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고속도로 내고 그 다음에 처가집, 한옥집 다 양옥집으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발전주의 도시화라 그래요. 어떻게든 저기 서구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잡아야겠다. 일본 따라잡아야겠다. 그게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새마을운동도 하고 길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렸네. 이렇게 변해. 뭐가 없어졌어요? 마을이 없어졌어요. 마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마실 다닌다 그러죠. 마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온 마을 집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뒷짐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웃집 대문 열려있으면 들어가요. 마당에서 그러면 어이구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래 밤새 병 거 없지. 그럼 서로 인사 나눠요. 어르신들 쑥 다 돌아다녀요. 근데 아침에 돌아다니는데 마을에 어느 집에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건 병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집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할 건 문을 열어주고 마당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사회였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띵동띵동 통장이에요. 띵동띵동 뭐 인구조사 나왔어요. 열어줘요. 마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실만 있어요. 거실은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지 외부 사람들은 못. 이제는 이웃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예전에 195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 5명 중에 1명만 도시에 살고 5명 중에 4명은 다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서 산다는 건 뭐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불과 6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90%, 10명 중에 9명이 도시에 살아요. 도시에 산다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마을이 없어요. 마을 주민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옆집 사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든 죽든 이웃도 나를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쓰러지셨는데 밥을 못 넘기시면 식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뭔가 보약되는 걸 했더니 보는 무슨 뭐 가실 때 힘만 드시지. 이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편안하게 주무시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잖아요. 이때는 어땠어요? 그냥 가족이 햇솜을 이렇게 코에다 놔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이렇게 솜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아, 숨이 멎었구나. 이게 전통사회에서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이 영화가 1996년에 만들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죽음을 치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쓰러지시면 어떻게 돼요? 병원 모시고 가서 영양제 놓고. 식사 잘 못하시면 어디로 모시고 가요?
요양병원 가셔서 인거 잘 못 삼키면 어떻게 해요? 콧줄 넣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게 잠자시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또 10년을 살아요. 사이에 많은 게 바뀌어버렸어요. 1981년에 이숙영 선생님이란 분이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늙으면 마루를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도 골반에 뼈가 부러져 눕게 되고 거기서 죽게 마련이다. 옛날에 낙상해서 뼈 부러지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나이 90에도 100살에도 수술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낙상해서 다리 부러져도 그냥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평지 낙상하셨다. 급히 상경하라라고 하면은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실 것이로구나 하고 자손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어느 때인가 아들애가 와서 아버지도 아파트로 오세요. 그렇게 군식구를 두시고서는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옛날에는 부모가 병원에서 중태에 빠지면 집으로 모셔다가 방에서 임종하는데 요새는 아파트에서 부모의 병이 중하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숨을 거두게 하고 냉장고인지 시체실인지에 넣었다가 옆에 연결식장을 거쳐 묘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야단을 쳤다. 많이 달라졌죠? 그럼 다 병원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위에 있는 파란색이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죽는 비율이에요. 집에서 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는 번거로워요. 마지막에 돌보는 것도, 집에서 장례 치르는 것도.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다 어때요? 다 병원으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77%가 병원에서 죽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여기로 치면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세요. 저기 있는 분들만 미처 병원에 못 가가지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서 돌아가요. 식사 못 하시고 못 움직이면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요.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와서 누가 들어와서 돌봐요. 다 병원으로 보내버려요. 가장 큰 문제예요. 옛날 마을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다 서로 도왔잖아요. 지금은 마을이 없죠. 이웃도 없어요. 자식도 집에서 나가서 살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집에서. 근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마을이 없어지니까 마당도 없어요. 마당이 없으면 어떻게 장례를 못 치러요. 손님은 어떻게 받아요? 문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디로 옮겨요?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서울에 장례식장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장례식장 만들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막 늘어나는데 장례식장 지을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보니까 옆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병원에. 근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만 쓸 수 있었어요. 주변에 마을 사람들은 쓰면 안 돼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막 잠실에 들어서는데 바로 앞에 지금은 이제 서울의료원이지만 옛날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있었어요. 삼성 코엑스 있는. 잠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강남병원 장례식장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임종하셨는데 장례식장으로 내려보려고 했더니 장례식장이 자리가 없어요. 이게 뭐야? 한 사람들 뭐야?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왔어요. 병원장이 누가 이거 드리라 그랬어? 다 나가! 잠실 아파트 단지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갈 곳이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에서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법을 바꿨냐면 병원 장례식장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서울에 장례식장 만들 곳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전체가 다 주거지역이어서 장례식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은 중공업 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데 그건 외곽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부랴부랴 지은 장례식장이 뭐냐면 파주에 있는 명복관이 서울시가 지었어요. 서울시 내 장례식장이 허가난 곳이 없어요. 병원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어떻게 해요? 야, 장례식장이 돈 되겠네. 그때부터 모든 병원이 장례식장을 크게 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97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립병원 달라지고 있다. 강남병원 장례식장 직영으로 전환해서 강의용품 등 토탈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려 44억을 투자해서 영안실을 확장하고 일반인에게 이제 개방하기 시작해요. 장례식장으로 이제 돈 벌기 시작했어요. 병원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돌아가시면 다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병원 장례식장으로. 옛날엔 집에서 마을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람의 병원도 이제 노인 전문 병동 개설하고 지하에 장례식장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여기서 보는 게 이제 뭘 만들었냐고요? 노인병동.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 장례장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더 큰 건 집에서 마지막 돌보는 게 더. 그러니 식사 못 하시고 못 움직이면 노인병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도시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어디서 돌아가신다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요. 식사 못 하시고 못 움직이면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콧줄 놓고 영양제 놓고 하다가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병원 장례장에서 장례 치르고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겠죠?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더 일찍 이걸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집에서 돌아가실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돌볼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 자녀들은 다 크면 어디로 가요? 도시로 다 일하러 떠나요. 집에서 보물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모이면 다 요양시설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세요. 일본.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공동체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삼식이와 춘삼이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서로 멱살 잡고 야 네가 우리 소한테 함부로 했지.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여기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막 침범해서 울타리 지었어. 막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요? 아니죠. 어르신이 니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고조부와 너희 고조부가 이렇게 막역한 사이였고 너희 돌아가신 증조부가 아시면 친일 공노할 일이다 이놈들아.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결해. 그런 거예요. 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웃이 없죠. 마을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차 살짝 긁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요. CCTV도. 법으로 해야 돼요. 법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몇 년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굶주리고 힘들다가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굶지 말고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잘 살게는 됐는데 보니까 지금 뭔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옛날에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옛날에 소중했던 그 문화들을 옛날 거라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 몇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아요. 삶을 누릴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고 다 요양병원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수명이 늘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고령화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은 누가 빼먹어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집값이 너무 비싸죠. 어떻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려고 하면 평생 모은 거 다 털어줘요. 그리고 나면 그 자식들이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해요? 아니요. 지들 자식 키우기 바빠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예요. 국가 행복지수. 이러다 보니까 행복하냐 물어보면 평생 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다 뺏기고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해지고 요양병원 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행복하지 않다. 우리 행복하지 않아. 근데 어른들만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애들도 행복하지 않다. 네.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남들을 이겨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너 어려서부터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정신적 행복지수가 또 전 세계에서 꼴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와 비슷한 나라 OECD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2위.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을 갈아 바쳤고 세상을 다 갖다 바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했던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해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못나도 함께 가자, 같이 보듬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없이 네가 못나면 네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너 혼자 다 뒤집어 써야지 하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자살을 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일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집에서 죽는 사람이 없고 다 병원으로 가요. 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린다 그래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그건 의사와 환자도 서로를 믿지 못.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소송 걸릴까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걸릴까봐. 그러니까 환자가 원통 원치 않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도 편하게 돌아가시게 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가서 연명치료를 해.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이 먼저 두 손을 들어야 돼. 아유, 우리 최선 안 해주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하면 우리 최선 다한 거 맞죠?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야 죽하는 난리가 난 거죠. 1998년에는 사실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이제 서로 이제 더불어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머리 뇌수술을 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을 못 깨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너무 병원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망이 없거나 중환자들은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해서 평생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거는 사실 사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집에서 편히 그냥 숨 거두게 할게요. 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다 집으로 갔어요. 다시.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서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친척 중에 한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병원에서 해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지. 이게 뭐 왜 집으로 보내? 그래서 의사들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했던 아내는 살인 치사죄, 그리고 집으로 보냈던 의사는 살인 방조죄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병원마다 집으로 못 보내 이제 소송 걸려. 옛날엔 다 서로 얘기하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선생님 탓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신 거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해드릴래 하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집으로 못 보내. 소송 걸려. 믿을 사람 없어.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계속 붙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명의료라고 해요. 실제로 2019년에 6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종합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을 조사해 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인공호흡기 달고 막 누워있는 환자들의 나이를 조사해 봤어요. 10대, 30대, 40대가 10%가 되지 않아요. 50대가 한 15% 정도 돼요. 60대가 한 18%, 20%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냐? 70대 이상 노인들. 전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56%, 절반 이상이 70대, 80대, 90대. 옛날 같으면 다 어떻게 집으로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90살 넘은 어르신도 인공호흡기 달고 누워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데에는 이제 현대의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료화. 옛날엔 죽음은 문화,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데 이제는 다 병원에서 하니까 죽음의 의료화라고. 마지막까지 치료받다 죽는. 죽음의 의료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대사회의 현상이다. 이제 누구나 다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는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의 한 과정으로 일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때가 있고 마을에 모여서 살 때는 어르신들의 죽음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무상함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가치 있다는 것들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맨날 젊고 예쁘고 화려한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저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고 저 모습과 멀어지면 그건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성형수술하고 늙지 않으려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네. 나이 들고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주기를 보고 배우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려면 어떻게 요양병원 가봐야 아이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맨날 배우는 건 예쁘고 키 크고 아름다운 연예인들밖에. 그게 자기의 삶이 아닌데. 그러다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퇴원시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 연명치료 하다 보니까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연명치료, 인공호흡기를 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해요. 그 가족들이 이건 사람을 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눈 뜨고 말하고
가족들과 서로 보고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능성을 실현한 건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저 인공호흡기에 묻을려 있고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저 인공호흡기 떼주세요. 의사들은 아이고 이거 사람 죽이는 살인행위인데 어떻게 떼요? 안 돼요. 맞섰어요. 막 소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아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인공호흡기 떼라. 아니 무슨 근거로 이걸 떼요? 그랬더니 그 근거가 뭐냐면 이 김씨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TV에서 저렇게 인공호흡기 달고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아유 난 저렇게 살기 싫어. 저건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런 걸 원치 않아 라고 미리 얘기해두면 그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 결정권 또는 그걸 문서로 남기는 걸 사전연명의료 위양서라고 해요. 아마 여기에도 그 사전연명의료 위양서를 미리 작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마무리를 할 테니 나를 망가뜨리지 마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안타까워요. 왜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지켜드렸어요. 집에서 병원에 있는 분도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편하게. 아까 보셨죠? 식사 못하시면 억지로 막 이렇게 인공영양 막 식사 억지로 막 밀어 넣었어요? 아니요. 돈은 무슨 뭐 힘만 드시지. 근데 지금은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편하게 잠자듯이 떠나게 해줘. 그게 사전연명으로 의향서예요. 1970년에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62세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62세면 어때요? 애기죠, 애기. 애기죠, 62세면 애기예요. 근데 1970년대에는 62세면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때까지 살다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2020년, 지금은 평균 수명이 83세가 넘어가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하면 83세도 이제는 젊어요. 이제 아마 대부분 90세를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 나이가 되면 저는 아마 40년 뒤에 90세가 되는데 그때는 저도 젊을 거예요. 이미 100살을 넘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65세 정도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65세 정도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약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약에 의지해서. 수술도 받게 되고 암도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건강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이가 들어서 생겨서 죽는 가장 커다란 사망률이 뭐냐면 암이에요. 어떻게든 약으로 항생제로 뭐로 사람이 사는 가는데 못 먹으면 영양제 맞으면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질이라 그러죠.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낙상해서 다리가 부러져도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건 다 수술해버리니까 결국은 뭘로 죽게 되냐면 암으로 죽게 돼요. 제가 일하는 것이 연세대학교 암병원이에요. 암센터.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암 환자도 많지만 어르신 암 환자도 그중에는 아유 됐다 이제 그만해라 편하게 지내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된 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안 돼 항암제 해주세요 항암제 어르신 이제는 몸이 더 버티질 못해 아니야 죽기 싫어 항암제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암을 겪지 않더라도 결국엔 나이가 들면은 우리 몸이 노쇠해져요. 그때는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지켜주면서 편안한 임종을 지켜줬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모시질 않다 보니까 다 어디로 가요? 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2006년에는 898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5,725. 거의 6,000개. 앞으로 더 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요. 우리의 마지막 집은 어딜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한번 했더니 거기에서 방문진료하는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방문진료해요. 시골에 혼자 남겨진 어르신들 많아요. 가서 건강관리 해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쓰러지면은 자녀들이 다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어르신 요양병원에 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냐? 못 돌아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몰래 와서 집을 다 팔아버리고 가버려요. 그게 요즘 사회의 이제 현실이에요. 요양원, 요양병원이 마지막 집이 돼버렸네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아, 이런 건 싫어. 끔찍하죠. 그럼 뒤에서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영국, 미국이라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겠어요? 아니죠? 여기 있는 분은 영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데이비드 제럿이라는 영국 의사 선생님인데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를 딱 지켜봤더니 가장 흔한 죽음, 영국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죽음은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로 가요. 요양시설 지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콧줄도 넣고 소변줄도 묻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감염이 생겨서 열이 나거나 폐렴이 생겨서 호흡을 잘 못하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요양시설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느냐? 아니요. 소송 걸릴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병원 응급실로 보내요. 응급실에서 노인 환자가 오면은 젊은 사람보다 이 작은 폐렴도 더 치명적이니까 다 중환자실로 가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도 달고 소변줄 넣고 콧줄 넣고 항생제 쓰고 그러다 돌아가시는 분 절반. 운 좋게 이렇게 나아요. 폐렴이 막 감염이 치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도 나았어요. 근데 상태가 그전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집으로 갈까요? 다시 또 요양원으로 갈까요? 요양원으로 가요. 요양원에 가면은 또 건강하게 지낼까? 아니면 또 병이 생길까요? 또 병이 생겨요. 병이 생기면 또 어디로 가요? 다시 또 병원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로 가요.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또 절반은 또 좋아져요. 그러면 상태는 또 이전보다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져요. 그렇다고 또 집으로 가요? 아니 또 요양원으로 가요. 빙글 돌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 의사가, 영국인 의사가 봤어요.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녹창도 생기고 콧줄 넣고 기관 절개도 하고 소변줄 달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옛날 시대는 없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특히 법이 있어요. 연명의료 결정법에 마지막까지 수분 공급, 그러니까 영양제 투여는 멈추지 말라고 법이 정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링거 달리고 영양제 들어가요. 병원으로 오면. 법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읽어볼게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보약되는 거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는 무슨 보! 힘만 드시지. 그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였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병원에 오면 무조건 마지막까지 영양 공급은 멈춰서는 안 돼! 끝까지 영양 공급해야 돼. 환자갈 노릇이에요. 제가 호스피스 의사지만 이게 제일 싫어요. 왜? 마지막에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들어가던 영양제도 끊고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몸에 영양제가 계속 들어가면 그걸 누가 먹어요? 병균이 먹고 또 암세포가 먹고 더 길게 아프고 더 많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어. 그냥 빨리 죽게 해줘. 해서 안락사, 존엄사, 법으로 만들어줘.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냥 내가 목숨 끊을래. 본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 비참해. 전 국민의 76.3%가 찬성한대. 안락사를, 존엄사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앞날이 너무 예견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병원 중환자실 갔다가 그렇게 살다 떠날 게 너무 뻔하니까 그 전에 그냥 좀 제발 그만하게 해줘. 자, 그럼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거고 삶의 실패인가? 죽음이 삶의 완성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거기에서 뭔가 대답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탈출구는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줄리언 반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가 누구예요? 한강. 또 가장 유명한 뭐 그분 말고도 뭐 조정래 씨도 있고 최인호 씨도 있고 뭐 많은 소설가들이 있어요. 김훈 씨도 있고 이분도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였거든요. 남편은 그냥 세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글만 써요.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비서가 되기도 하고 편집자가 되기도 하고 출판사 사장이 돼서 남편의 책을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서 세상에 이렇게 선보였어요. 남편은 글만 쓰면 돼요. 머릿속에 그냥 편안하게. 내 아내가 다 알아서 해줘요.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였는데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술만 마셨어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의 제목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부터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더 유명한 소설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아내와 내 부모님과 다 떠나보내고 나니 아득바득 매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내려놓고 싶다. 그때가 되면 매달리지 않고 웃으면서 내려놓고 싶다. 아까 얘기했죠. 연세가 80, 90이 다 되시는데도 아이고 나는 항암 치료 받을래. 어떻게든 항암 치료할게 해줘. 병원 못 떠나. 병원에서 있을 거야. 못 내려놓으신 분도 많아요. 물론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양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거기 어딘가에서 죽어요. 때가 되면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중앙일보에 2014년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산 정책연구원은 2008년 96세, 아이고 오래 사셨네. 96세로.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서는 2008년에 96세까지 샀다면 정말 장수하신 거예요. 96세로 세상을 떠난 김석기 옹에 대해 소개했다. 김석기 할아버지는 눈길이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다. 예전 같으면 수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90세 어르신도 수술해요. 대수술 끝에 퇴원했지만 그렇지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수술은 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인생 숙제가 얼추 끝났으면 의식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아야 한다는 말을 나눴고 그날부터 복귀를 끊으셨어요. 식사량을 줄여나갔다. 이듬해 새봄이 올 무렵 목욕탕에 다녀온 뒤 음식을 끊고 물만 마셨다.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부터 아예 그냥 음식을 다 끊고 물만 드신 거예요. 자녀들이 놀라죠. 아까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요? 뭔가 보약이라도. 그래서 이 집 아들도 얼른 아버지를 병원 응급실로 대학병원. 의식이 흐릿해지자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고 그거 꽂지 마! 링거를 못 꽂게 하고 큰아들 집으로 가자. 야! 준식아 너희 집으로 가자. 그거 꽂지 마. 하지 마.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모셨어요. 안방에 누운 김석기 할아버지 옆에서 아들 손자들이 옛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 우리 옛날에 어디 저기 계곡도 갔었고 할아버지 우리 뭐도 했었고 명절 때 어떤 것도 했었고 옛날 얘기 손녀들이 막 하는 얘기 들으면서 꿈꾸듯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만 가겠다면서 편하게 눈을 감았다. 방내 뒤 모인 자손들은 다시 통곡했다. 평소 그가 쓰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것들 이미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책상 위에 뭐가 있나 했더니 사망신고 때 필요한 절차 메모지와 통장, 도장, 주민등록, 금전 출납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얽힌 대소사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달력에도 졸업한 날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나는 이날 복귀를 끊고 이제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작심을 했는데 자식들이 병원에 데려가니까 그걸 링거 꽂지 마 하고 집으로 와서 눈을 감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콘 이어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었어요. 100살 동안 살았어요. 100살 동안. 오래 살았죠? 예.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곡기를 끊으셨어요. 이분은 80살, 80세가 됐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르면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의사가 나를 만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집 밖에서 죽더라도 병원 천장 아래서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곡기를 끊는 방식으로 죽고 싶습니다. 가능한 물도 마시지 않았으면 하고 죽어가면서도 의식의 활동을 멈추고 싶지 않소. 그러니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피하지 않고 빨리 맞이하려 하오. 그러니 강심제나 심장 충격, 강제적인 음식 주입, 산소 공급,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길 바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100살이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글씨도 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진짜 곡기를 끊었어요. 곡기를 끊는 건 처음에는 음식, 밥이나 이런 빵이나 고기나 그런 걸 끊고 야채, 주스, 과일 주스만 드셨어요. 신기하게 배가 안 고프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 주스도 끊고 물만 마셨어요. 갈증 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잠만 자게 됐어요. 그러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자살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영화 보여드렸죠. 영화 속의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콧줄 넣고 항생제 쓰고 하다 보니까 이 편하게 눈을 감듯이 떠나는 게 불가능해져. 인간은 어떤 게 인간이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어찌됐든 연명치료하고 중환자실 가고 인공영양하고 하는 거를 생명 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의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존과 실존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생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들은 생존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막 드라마 뭐 그 TV 다큐멘터리 보면 뭐만 나와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사냥하고 짝짓, 사냥하고 짝짓. 동물은 그래요. 사냥 막 해가지고 막 뭐가 동물을 잡아서 막 먹어요. 하루를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짝지어서 새끼를 낳아요. 그 동물의 삶이, 그 우리가 뭐라 하면 생존 그래. 인간은 뭐 사냥을 하지 않는데 지금 뭘 해요? 돈을 벌겠죠. 돈 벌고 짝짓, 돈 벌고 짝짓. 그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다 허무해져요. 이게 내가 사는 건가? 동물이 사는 것과 상관없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럼 뭐냐면 동물의 왕국에서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 맨날 돈만 벌려고 막 혈안이에요. 그리고 짝짓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자식도 행복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지 않고 허무해요. 허무.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그 대한민국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처음 1950년대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생존. 굶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굶지 않아야 된다. 그때는 굶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 가치대로만 쭉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 죽는 모습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요? 실존. 실존은 뭐냐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저는 불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불교적으로 이걸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교 안에 여기에 대한 도와 진리가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덕을 쌓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추구해야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존재 가치, 가치 있다 그래요. 내가 허무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짝짓기 위해서만 살려고 하다 보면 허무해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걸 실현했을 때 우리는 같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허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다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인종학살.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전국에서 다 잡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밥을 줘서 살려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 밥 나가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왔으니까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는 게 가장 쉬울까? 굶겨 죽이는 것,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것, 총알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죽이는 건 뭐냐면 가스실에 넣는 거예요. 가스실에 여러분 여기 놓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가스 하나만 탁 터뜨리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가장 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근데 사람들이 눈치가 있죠. 저기가 가스실인데 저기 가서 이제 다 줄 서서 이제 차례차례 들어가 그랬더니 웅성웅성 막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독일인이 깨를 내요. 손에다가 다 조그만 비누 조각들, 비누를 줘요. 왜 비누를 주지? 저기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곳은 목욕탕이야. 춥고 힘들지? 따뜻한 물 나와. 여기 가서 이제 목욕하자. 정말? 그치?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얘네들이 악마도 아닌데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줄을 서요. 나란히. 그리고 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다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나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유대인 의사도 그 노역을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밥은 하루에 한 끼 줘요. 매일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참해요. 지옥이에요. 빵 한 자국을 더 먹기 위해서 동료들끼리 싸우고 독일인 장교들에게 아양을 부리고 해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녁에 힘들게 일을 하고 누워서 이제 막사에 몸을 누워요. 하루가 지옥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요. 아름답다. 나 여기 끌려오기 전에 오페라 가수였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옥 같은 곳에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아름다워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 오기 전에 개그맨이었어. 여러분, 꽁트 보여드릴까요? 꽁트. 무서워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람이 웃네. 이게 뭐냐면 같이.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수프 그릇을 들고 막사 바닥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동료 하나가 달려왔다.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밥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빛나는 서쪽, 해가 지는 서쪽, 짙은 청색에서 햇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과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기가 막힌 노을이 펼쳐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흙바닥에 생긴 웅덩이에 비친 하늘과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은 초라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다. 저 노을 지는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수용소 지옥. 근데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누군가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한 날은 어느 날이에요. 감동받았다. 뭔가 우리가 감격해서 감동받은 날 이젠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우리 아들, 딸들이 나한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 나를 감격시켰어. 또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정말 멋진 여행을 다녀왔어. 오늘 내가
사엄경 공부를 하는데 평생 맡겼던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우와 세상의 이치가 깨달은 것 같아. 그럼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감격했기 때문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가져다 줬을 때 여러분이 그 돈이 감동이 되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돈이, 옷이,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이 돼야 돼요. 뭘 받든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작은 친절로, 아름다운 미소로 감동을 줬을 때 가장 가치 있어요. 결국 생명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숨과 존엄. 감동이 없는 삶은, 감동이 없는 생명은 그냥 목숨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살려놓는 건 목숨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엄하다고 얘기해요. 나에게 감동을 다 빼앗아 버리면 나는 존엄하지 않고 모멸받는 거예요. 모멸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경비원 선생님이 계세요. 경비원. 이분은 서울 여기는 종로죠. 저 내려가면 이제 압구정동이 있어요. 비싼 동네에. 압구정동에 비싼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못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존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요. 그래서 힘들게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시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힘드시죠? 수박도 갖다 드리고, 마을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에어컨도 놔드리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못났어요. 남의 감동을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아파트 경비원님한테 욕도 했어요. 일 못한다고. 심부름을 시키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빵을 집어 던지면서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이 아파트 경비원님이 모멸감을 느꼈어요. 내 존엄이 깨지는 모멸감. 그래서 몸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껴안고 불을 붙였어요. 작은 메모지에다가 유언을 남겼어요. 한마디. 여보 미안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모멸. 나의 존엄을 깨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고민하면서 찾아야 되는 게,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건 동물과 같은 삶이에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행복할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감동 주고 감격을 줬을 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존엄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을 감격시키고 감동을 줬을 때. 친절일지 도움일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감격을 줄 수가 있어요. 감동. 예를 들면 여러분은 스스로와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점점 몸이 건강해져서 튼튼한 걸 느껴요. 그때 뿌듯해요. 아, 나 참 대단해. 나 매일 아침마다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뭘 할 거야. 좋은 말을 하겠어. 쓰레기를 줍겠어. 다 좋아요. 기부를 하겠어. 내 가치가 올라가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뭐라고 규정을 하세요? 평생 동안 나는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또는 나는 기계 만지는 기계 장인, 나는 요리 잘하는 요리 장인, 나는 글을 쓰는 글쟁이. 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은 병원에서 나 항암주사 한 번만 더 놔줘요. 항암주사 더 놔줘요.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아니, 나 집으로 갈 거야. 집에 가서 나 저거 못다한 그림마저 완성할 거야. 나 글 쓸 거야. 나 우리 집 마당에 화분 가꿀 거야. 다 뭔가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평소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감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요. 김석기 할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폰 이어링이 마지막에 했던 모습도 감동이 됐어요. 평소대로 살다가 가볍게 떠나는 것. 그 안에는 감동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문화체육부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글을 쓰는 작가였고요. 교수였어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심지어 암으로 딸을 먼저 세상 밖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요. 세상에 허무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암 환자가 됐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더니 주변에서 뭐요. 아유, 왜 선생님 요즘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래도 한번 이런 치료라도 받아보시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거 뭐 몸에 좋다는 보약인데 요거 한번 먹어보실래요? 비타민이 좋다는데 어디 교회에 가셔서 어디 기도원 가시면 막 신유 막 해가지고 막 기도 막 안수기도 해준다는데 다 됐고 때가 되면 내려놓는다 그랬죠. 아까 줄리언 반스라는 그 영국의 그 작가가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목표는 다 하나야. 그게 뭐냐면 웃으면서 체념하는 것. 웃으면서 내려놓는 것. 이효령 박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곳은 저 병원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글을 썼던 우리 집 서재야. 난 여기서 눈을 감을래.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서재에서 마지막까지 글을 쓰셨어요. 바로 여기에서. 글 쓰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책이 나왔어요. 죽기 전에 썼던 게. 그래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책이 나왔어요. 그걸 딱 남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이어령의 마지막까지. 글 쓰다 갔어요. 글 쓰다가. 여러분 뭐 하실래요? 자, 지금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갑자기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걸 누가 알려주거나 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 뭐 하실래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식도암 할머니였어요. 식도암 할머니였는데 자녀 셋을 키웠어요. 자녀 셋을 키웠는데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홀어머니 이제 혼자 산 거예요. 평생 동안.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살았는데 3층 집이 있는데 그 3층 꼭대기에 살았는데 그 집 보면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마다 다 화분이 놓여져 있어요. 이 화분이 자식이에요. 나예요. 병원에 가자 그래도 안 간다고 해요. 이 화분 갖고 와야 돼요. 사시사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야이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화분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겠대. 나 죽을래. 삶에 낙이 없어. 자녀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막 자살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얘기하다 보니까 화분 가꾸는 게 삶의 낙이 없거든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어머니 거실에다가 이제 침대를 거실에 놓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창문을 딱 보면은 화분이 쫙 있어요. 저 화분을 누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누가 갖고 와야 돼요, 이제부터. 자녀 셋이 돌아가면서. 화분 다 앞에. 엄마 오늘 뭐 가꿀까? 저기 펜츄리아랑 뭐랑 사루비아도 꽂아놓고 다 옮겨요. 손주 손녀까지 와가지고. 엄마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는 물을 그거는 물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안 해도 한 것 같아. 웃기 시작해.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힘들고 막 땀 흘리고 거실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이던 뭐 국수를 말던 된장찌개를 하던 어머니는 못 먹어요. 식도암이니까. 근데 그 소리 그 냄새 맡으면서 새근새근 주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뭐 하실래? 병원에서 주사 맞고 피 빼고 그렇게 지내실래요? 아니면은 하던가 하실래요? 하던가 하셔야죠. 하던가 하셔야 돼. 김영애 씨 아시죠? 췌장암이었어요. 66세였어요. 돌아가실 나이가. 젊었죠? 젊을 때 김영애 씨 예뻐가지고 스캔들도 많았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예뻤으니까. 그래서 막 여주인공 막 역할 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연예계에는 이력이 났어요. 그래서 난 연기 안 해. 이제부터 사업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했어요. 무슨 사업했냐면 황토팩 얼굴. 팩. 근데 그때 무슨 막 소문이 돌았어요. 황토팩에 중금속 들어있다. 조사해봤더니 이영애 씨 그 제품에는 그 중금속이 없었는데 그냥 황토팩 사업 전체가 다 망했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했어요. 삶이 한순간에 망가졌어. 그러면 누군가 말대로 그냥 자살할 법도 해요. 자살할 법. 인생이 망가졌어요. 근데 자기를 지켜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소 해왔던 게 뭐예요? 연기. 그때는 예쁜 사모님 역할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국밥집 아줌마 역할. 그 연기가 다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는 예쁘게 보이는 것만 중요했는데 그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모든 연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또 췌장암이 느껴요. 인생 비참하죠. 근데 마지막 자기를 지켜준 건 뭐였어요? 연기. 그래서 죽기 전까지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월계수 양복. 월계수 양복. 죽기 2달 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딱 드라마 시작할 때 예쁜 모습이었는데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뼈밖에 안 남아요. 근데 진통제 먹으면서 드라마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딱 찍자마자 컷! 다 됐습니다. 한순간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문자로 옆에 사람 부축받으면 이제 나가요. 근데 스태프들과 후배 연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다 울면서 박수를 쳐요.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한 명씩 안아주고 그리고 2달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뭐 하실래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을 60년 살던 70년 살던 80년 살던 허무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면서 즐거운 거 그거. 날마다 하면서 즐거운 거 그거.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나를 지켜줘요. 죽음이 다가와서 세상이 허무할 것 같은데 내가 늘 해왔던 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하시면 되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좋아하시던 거. 서예 좋아하시는 분 글씨 쓰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그게 나를 지켜줘. 여기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젊어요. 58세예요. 60도 안 됐어요. 담도암이 걸렸어요.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결국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이 인천이었군요.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싫대요. 이제 병원 지긋지긋하대요. 그래서 죽겠대. 근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우울증. 멍하게 있어요. 가정형 호스피스라는 걸 등록해서 방문 진료를 갔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딱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살 방법이 없을까요? 아들이 32살인가 그러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서울대 박사예요. 서울대 박사. 공학 박사. 서울대 공대 가가지고 박사하고 삼성 반도체에 들어갔어요. 자랑이에요, 자랑. 딸은 대학병원 방사선과 방사선 기사. 28살. 자식들 아무도 결혼을 못 시켰어, 아직.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근데 이제 자기 시한부 인생이에요. 석 달도 못 산대, 석 달도 못 산다 그러니까. 넋이 나갔어요, 사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냥. 멍하게.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대꾸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예요. 자동차 정비사. 그것도 1급 정비사. 1급이면 자동차 명인이라 그래요. 공장도 있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 공장 가지도 않고 아무도 못 찾아오게. 왜냐하면 결벽증이 있어요. 너무 깔끔. 내가 지금 살도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형체가 좋으셨거든요. 한 달 때문에 몸이 노랗게 물들어서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자식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만 하면 이 우울하던 사람이 에? 그때 제가 이제 투싼이라는 자동차를 17년간 탔어요. 17년간. 2004년에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노후 경유차라서 나라에서 이제 폐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 무슨 차 살까요? 무슨 차? SUV가 좋을까요? 세단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세단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세단이 이제는 아주 좋습니다.
아우디나 벤츠 안 타도 제네시스도 좋고 뭐도 좋고 그래요. 꼭 세단 타래요. 제가 SUV 샀어요. 나중에. 어떤 막 그러니까 제가 제네시스를 선물했어요. 장난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그래서 시시하대. 만들다 마셨어요. 이대로 그냥. 제가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아유 좀 이렇게 의욕을 찾나 했더니 웃음을 찾나 했더니 그냥 다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때 같이 갔더니 갑자기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면 잘 보세요. 아령에다가 빨래 노끈을 묶어가지고 열심히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있는 이 침대는 대여해주는 침대예요. 말기암 환자들은 이 환자용 침대, 병원용 침대를 대여해 주거든요.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병원용 침대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데 부동이니까 막 등도 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편하죠. 근데 대여용 침대니까 여기에 상처가 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박스를 다 붙였어요, 박스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갑자기 운동을 한다니까 뭔가를 하시니까 일단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봤어요. 도르래가 달려있네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박스 붙여놓고 노끈으로 아령 당기다 보니까 자기는 자동차 장인인데 엔지니어인데 내가 여기서 빨래 노끈으로 이렇게 아령 당기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 안 갔는데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조립해, 이거 용접해, 이거 갖고 와, 이거 구경 맞춰. 그래가지고 침대에다 이렇게 정치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웃으면서 V자를 해요. 스스로 막 대결한 거예요. 나 이거 만들었어. 자,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박스에다가 아령 묶어놓고 했는데 오른쪽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혀요. 어디서 갖다 파는 것 같아요. 더구나 침대에다가 저 붙여놓은 거 보세요. 스펀지, 쿠션. 이번 성격이 나오죠? 침대 조그만 기스라도 나면 안 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타임벨트라는 벨트래요. 거기다 손잡이에다가 밑에 추도 아령에서 어디서 뭐 저런 걸 다 구해왔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대신 기계만 만져요 막. 그리고 저보고 운동을 시켜요.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이거 와서 이렇게 20번만 당겨보십시오. 힘들게 당겨. 여기를 고쳐야겠네. 여기 가면 그거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나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고 죽음을 앞둬도 정말 우울하고 한이 남아도 웃을 수 있는 건 뭘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내가 하던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웃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살기 위한 몸부림인가? 그럼 또 걱정되잖아요. 살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수첩을 꺼내요. 저랑 저희 이제 간호사한테 이렇게 수첩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대변 보는 거래요.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데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변비예요. 밥도 거의 많이 못 먹으니까 변이 나올 게 없잖아요. 항문에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손가락으로 막 파내야 되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 조금만 염소똥 같은 거 하나를 보려고 해도 한 20분 넘게 앉아 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엉덩이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했대. 비행기 1등석처럼 편안한 변기는 없을까? 심지어 변기에 앉아서 잠이 들 정도 편안한 거. 그래서 전자동 변기를 지금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있대요. 설계도를. 그래서 이걸 재능 기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나만 이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어딘가에는 나처럼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분명히 이 딱딱한 변기에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부서지는 통증을 같이 느끼고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남겨주면 그 사람들 참 편할 거야. 그한테 감동이 되고 싶은 거야.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떠났어요. 그때 무섭지 않대요. 이제 마음이 편하대. 마음이 편하대.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되거나 감동이 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암에 걸려서 빠른 나이 58세에 죽는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만지면서 그걸 통해서 남들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치 없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나름 괜찮은 삶이었어요. 뿌듯해. 허무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면. 인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고 더 밝은 빛을 내고 그런 것을 꿈꾸지만 사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를 해탈시키는 건 내가 그냥 평상시에 해오던 바로 그 일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 제가 봐도 늘 해오던 그 일. 그게 내 가족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감동이 되었을 땐 더더욱 가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그분의 성함이 김영복님이거든요. 김영복 씨도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계 장치를 만들고 침대에서 운동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동 변기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어령 교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썼고 김영애 씨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연기를 했어요. 서진이 엄마는 서진이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비록 암 환자여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가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예쁘지 않아도 가치가 있어요. 저놈한 죽음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50년밖에 못 살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알 것 같아요. 후회 없어야 돼요. 후회 없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에 도전하셔야 돼요. 똑같이 돈 벌고 짝짓고 돈 벌고 짝짓고 그것만으로는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그건 나를 위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도전이면 더 가치 있어요. 누군가를 감격시키고 감동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웃으면서 체념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동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건 뭐 때문이다?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옆에 큰 병원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에게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 영상에서 보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서 돌아가셨던 분들에게는 집에 방문하는 방문의사가 있었어요. 김영복 씨한테는 제가 방문진료로 집으로 찾아갔죠.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침대를 개조하고 안 돼요. 집이니까 가능했어요. 서진이 엄마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암의 통증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호스피스 가정방문팀. 집으로 방문 진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집 옆에 종합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져야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방문진료 의사보다 대학병원 교수가 더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중환자실에서 살 간단하겠죠?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의사보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사회를. 근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와주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가족들이 억지로 막 자녀들 보고 여러분을 돌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듬어야 돼요. 마지막에 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돌봄 대책이 필요해요. 재가 요양, 가정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해오던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하시면 돼요. 바쁠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면 결국에는 쉬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락사. 그냥 죽게 해줘. 굴욕 자살. 약 먹고 죽을래. 허무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다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말기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말을 남겨요. 자기 제자 미치,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이죠.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수 있다네.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기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 수 있거든.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